저출산 고령화에 코로나 고용 충격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라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고가 우량 기업 주식을 한 주가 아닌 금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소수점 단위 거래 제도가 내년 3분기부터 도입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외연을 확대 중인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무산을 둘러싸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행컴퍼니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현재의 분쟁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 움직임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노동력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또다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질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이어 코로나 악재까지 겹치면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이 시급해 보입니다. 첫 소식 강미선 기자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 코로나 쇼크를 감안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0%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지만 2016년부터 2% 중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와 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본 투입 감소가 성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코로나 악재로 기술 혁신과 노사 관계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키울 수 있는 총 요소 생산성까지 줄어들어 하락세가 더 빨라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ICT와 같은 신성장 기업 지원뿐 아니라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계약 형태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채용 관련 규제들 같은 것도 많이 완화할 필요가 있죠.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전직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이미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낮아져 30년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이 되지 않기 위해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경제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카카오 주가가 오늘도 4%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카카오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또다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김 의장과 카카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카카오 계열사 2개를 포함시킨 데 이어 최근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 전문 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 주주인 K큐브 홀딩스와 관련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K큐브 홀딩스와 김범수 의장 개인 지분을 모두 합치면 카카오 주식의 23.89%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상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그룹의 지주회사 지위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K큐브 홀딩스와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는 이 회사에 김 의장의 아들과 딸도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영 승계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K큐브 홀딩스는 카카오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지난 6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탈세의 소지가 있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 소지도 있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카카오가 그걸 하지 않고 KQ홀딩스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평판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회사인데 왜 그 회사를 꼭 둬야 되는지.
공정위 조사 소식이 알려지며 카카오 주가는 장중 12만 2,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연내 전원회의의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내년부터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한 주를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MZ세대를 주력 고객으로 삼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이 이 사업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소액 투자자의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주식을 소수점으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면 한 주 단위보다 더 적은 단위로 투자할 수 있어 젊은 세대 소액 투자자의 고액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30 소액 투자자를 주요 타깃층으로 삼은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은 소수점 거래 허용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신규 주식 투자자를 분석한 결과 투자 자산이 1,000만 원 이하인 소액 투자자가 77.4%, 연령대는 2030인 투자자가 54.1%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2030 소액 투자자의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두 신생 증권사는 이번 소수점 투자 서비스로 성장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올해 말 오픈 예정인 MTS를 통해 연내에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토스증권도 4분기 중 도입 준비 중인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에 발맞춰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시행했던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역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신시장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수점 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비싸고 소수점 단위 주문을 온전한 한 주로 만들기 위해 매매 체결이 지연된다는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온주 단위로 부여되는 주주 권리가 소수점 단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수점 투자 지분의 의결권을 대행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수점 투자 지분이 전체 주식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의결권 문제가 당장 논란이 되지는 않겠지만 차차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령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 액면 분할이든 아니면 여러 증자든 감자든 여러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제 그 주권의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 서비스 소수점 거래와 관련해서 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번 소수점 거래 허용으로 증권업계 후발주자인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이 국내 주요 증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남양유업의 운명을 가를 임시주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연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기도 했던 남양유업이지만 각종 논란에 오너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지금은 극심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시민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희롱하지 않고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지. 그거 해서 먹는다고 낳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남양유업 안 먹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경영적인 요새 이제 ESG 경영인이 이렇게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좀 70년대 수준으로 보지 않았나. 맞는 용어인지 모르는데 이제 거시기 합니다. 소수의 몇몇 분들께서 잘못된 옳지 않은 그런 경영 활동으로 좀 국민들한테 너무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경영인 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질, 마약, 과장 광고 등 숱한 논란으로 얼룩진 남양유업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난 2012년 1조 3,400억 원에 달하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제사 메일유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1조 4,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올 상반기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만큼 연매출 1조 원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유업계를 쥐락펴락하던 남양유업의 몰락 원인으로는 우선 우유와 분유에 편중된 사업 구조가 꼽힙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부분은 51.9%, 분유는 19.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중단이 계속된 데 따른 급식 시장 위축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남양유업은 학교 우유 급식의 35%를 차지하는 2위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일삼고 댓글 조작으로 경쟁사를 비방해 물의를 빚더니 올해는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결국 홍원식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회사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먹거리 안전, 또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업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소비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는 요소들이 외부로 불거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떠나버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네, 홍원식 회장의 눈물, 그렇게 순조롭게 정리될 걸로 보이던 이 남양유업 사태가 3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정리해볼 사항들 한번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먼저 이 남양유업 매각부터 불발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남양유업은 정말 숱한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재기의 발판이 당연히 필요했겠죠. 사실 이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을지언정 남양유업 제품 자체는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불가리스입니다. 4월이었죠.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에 소비자들도 정말 시장도 많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제 허위 광고, 과정 광고라고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이틀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양유업 제품마저 불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민심은 역대급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5월 4일 이제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27일 사모펀드 한엔컴퍼니의 오너일가 지분 53%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0일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사를 매각하는 일인데 석 달 만에 좀 속전속결로 하는 건 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었죠. 예, 일단 그렇기도 하고 따라서 이제 그만큼 좀 이렇게 불발이 진행되는 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홍 회장 측이 돌연 주총을 9월 14일로 연기하고 또 한엔코 측도 매도인을 상대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협상의 시간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식 매각 종결일인 8월 31일을 넘기자마자 홍 회장이 한엔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매각 의지를 밝혔는데 법원이 이 한엔코가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법정 싸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홍원식 회장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좀 변심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홍 회장이 매각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요구했고 또 이를 한엔코가 거부하면서 매각이 결렬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이 조건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뭐 백미당 분할, 또 아들 고용 유지, 또 매각과 재협상 등이 이제 선결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제 백미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 브랜드 중에서 그나마 불매가 덜 되는 디저트 브랜드거든요.
저출산 때문에 우유와 분유에서 고전하고 있는 남양으로선 새로운 돌파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장남과 차남이 복직해서 출근을 하고 있고 또 홍 회장 자신도 출근하면서 보수 8억 원 이상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마침 차남이 이제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백미당이 바로 외식사업본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양은 팔더라도 좀 장래가 유망하고 또 아들까지 지킬 수 있는 백미당만큼은 가져가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매각가. 일단 지금 남양 주가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좀 반토막이 나고 좀 시총이 증발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유업계 2위이자 또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유보 자금만 8천억 원대에 달하고 또 생산 설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이제 고작 3,100억 원에 팔았으니 이제 홍 회장이 추가금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예. 한앤코가 지금 홍 회장의 이런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서 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미루고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반박한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그러면 이 홍 회장이 주총을 최근에 이제 돌연 미룬 이유가 이렇게 그 자신이 이제 한앤코에다 내걸었던 그런 조건들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시간을 번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해석이 갈립니다. 홍 회장은 이제 협상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한앤코는 좀 일방적인 통보다 이렇게 주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홍 회장은 주식 매매 계약 종결을 위해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총 연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당연히 회사를 거래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주총 전날 밤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0일 열리기로 했던 주총에 정작 이 경영권 이전에 대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기한 날짜도 거래 종결일보다도 한참 뒤인 9월 14일, 바로 내일이죠. 예. 한앤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 회장의 매각 의지에 의심을 좀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부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된 이상 좀 법적 공방은 예상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예. 양측 모두 좀 거래 종결일 전에 이미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또 한앤코가 먼저 빨리 계약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회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앤코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돌연 이제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회사를 팔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방 기자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실제 내막은 좀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홍원식 회장이 여론에 밀려서 남양유업을 팔겠다라고 선언하긴 했는데 뭔가 좀 헐값에 파는 게 좀 아쉬워서 뭔가를 좀 더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앤코는 계약대로 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정말 이 계약이 홍 회장이 문제를 제기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주장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예. 홍 회장 측은 이제 M&A 거래에서 정말 뭐 이례적일 만큼 계약금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또 계약 내용도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 정말 홍 회장이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따른 이런 계약 해지 시에는 뭐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아니면 뭐 계약금의 2배를 페널티로 설정하는데 지금 홍 회장 말대로라면 뱉어낼 계약금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 계약금이 이제 거래대금의 10% 정도니까 2배를 문다 그래도 한 600억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라서 딱히 이렇게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한앤코 측은 오히려 거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당사자는 오히려 홍 회장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리고 매각가도 한앤코 입장에서는 시장가보다 1.8배를 더 주고 산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지금 남양유업 거의 뭐 굉장히 지금 낮은 가격에 지금 종가를 시장을 마감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보다도 높은 그런 주당 한 82만 원 정도의 그 한앤코가 주고 산 거거든요. 예. 따라서 좀 이제 어쨌든 한앤코가 또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돈에 민감하잖아요. 좀 한앤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저희도 지금 뭐 계약서를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소송에서 따질 쟁점이 바로 이 계약의 유효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불평등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더욱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매각 결렬 사태를 불러온 이 선결 조건이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좀 구두로라도 합의가 된 것인지 뭐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양측의 희비가 갈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양측 간의 어떤 소송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하나는 이 계약서가 정말 유효하느냐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과연 여기서 홍 회장이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냐, 요 두 가지 차원이라는 얘기죠. 예. 네, 소송전이 한번 이제 시작이 되면은 쉽게 끝나는 법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이에 이제 남양유업 매각은 그럼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바로 내일 이제 남양유업이 이제 연기했던 임시주총이 열립니다. 예. 주총 결과에 따라서 그 법적 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정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임시주총에서는 신규 이사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주총 안건에 오른 인물들이 바로 이제 한행코 인사들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남양 측에서 당연히 좀 안건을 변경하거나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 그대로 남을 경우엔 그렇지 않아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공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그런 남양 입장에서는 좀 지배구조 개선에 실패하는 셈이 됩니다. 네. 따라서 좀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도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육아휴직을 낸 직원에게 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런 식으로 좀 오너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홍 회장이 정말로 회사를 팔고 싶었는지 내일 좀 그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내일 이제 나오는 임시주총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내일 정말 그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정말 이제 홍 회장이 그것을 부결시켜서 이사회를 장악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아무래도 좀 남양 입장에서는 일단 이사회는 장악했는데 정작 이제 뭐 여론이나 좀 회사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지금 남양유업 실적이 그 매출 악화,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한 20% 정도 이상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걸로. 일단 1조 원이 지금 깨진 상황이고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이 이제 1조 원이 깨진 상황이고 이제 올해는 거의 뭐 8천억 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거의 뭐 20%가 빠지는 게 맞죠. 앞으로 계속 이런 불매 운동이 더 심해진다고 할 경우에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까? 일단 저희가 아까 그 남양유업 회사 가치 말씀해 드렸잖아요. 어쨌든 회사 경영권을 어쨌든 홍 회장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회사를 제값을 받고 파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다 보면은 당장 뭐 지금 가격보다도 더 헐값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오히려 같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도 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IPO 종목 탐방 시간입니다. 이 확장 현실, X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메타버스 대중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XR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용 스튜디오가 만들어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장한 기업 NP를 문형민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대를 찍는 카메라. 송출된 화면을 보니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건 XR, 즉 확장현실 기술. 확장현실 기술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난달 20일 코스닥에 상장한 NP는 국내 최초로 XR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NP는 국내 최초 XR 전용 상설 스튜디오인 NP XR 스테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이제 XR 세상에서 콘서트, 프리젠테이션, 제품 런칭뿐만 아니라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메타버스까지 버추얼 영역의 다양한 자체 콘텐츠 연출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녹화한 영상의 후 보정 작업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 수 있는 겁니다. XR 기술은 3차원 센서와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시각 기술은 물론 3D 오디오 등 청각 기술까지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NP는 이미 김포 스튜디오에 해당 XR 기술을 집약해 일반 촬영 세트로 구현하기 힘든 모든 장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이버와 YG 엔터테인먼트는 NP와 손잡아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새로운 XR 스튜디오 구축에 나섰습니다. 규모와 범위 확장을 원하는 저희와 첨단 XR 컨텐츠 및 스튜디오 구축 노하우가 필요했던 YG와 네이버는 서로 간의 니즈가 아주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YN, CNS라는 합작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의정부 리듬시티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연면적 2만 평 규모로 7개 다목적 스튜디오를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모 회사인 위지윅 스튜디오와 주요 주주인 게임 회사 컴투스와의 콘텐츠 협업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배회사인 위지윅 스튜디오의 컨텐츠 제작 능력과 또 지배회사의 또 이재 주주인 컴투스의 IP 및 게임 확장성이 시너지가 돼서 실제로 초대형 국책 사업인 광화시대 5G 실시간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사업도 수주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MP는 이렇게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2019년 33억에서 2020년 37억 4천만 원으로 13%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올랐습니다. 다만 상장 직후 16거래일 동안 20% 이상 하락하는 등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에 MP는 한류와 게임을 아우르는 K 콘텐츠 제작의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해 고성장을 이룰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 시장 진출에 닻을 올리며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M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사입니다.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신규 메타버스 구축을 논의 중에 있으며 K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MP는 XR 기술을 접목해 비즈니스적으로 상용화, 대중화할 수 있는 자체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MP만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P는 상장 공모 자금으로 XR, 메타버스 사업 확대는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되고 있는 신흥 시장인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등에서 먼저 진출함으로써 이 기존의 그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미주나 구주 쪽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론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독보적인 XR과 메타버스 사업을 바탕으로 MP가 K 콘텐츠 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끌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은 반면에 코스닥 지수 좀 낙폭이 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또 눈에 띄는 종목 카카오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혜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죠. 예, 박 기자, 지난주에 또 카카오랑 네이버가 증시를 또 뜨겁게 달궜는데 오늘도 좀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주에 좀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도 많이 넣은 상황에서 오늘 크게 좀 빠졌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은 카카오를 1조 370억 원가량이나 사들였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고스란히 받은 건데요. 오늘만 해도 주가가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실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주간 이 이슈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테크 규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주가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일단 많이 빠졌다는 건 알겠는데 네.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이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빠질까요? 네, 사실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 시장이 출렁일 만한 이슈인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텐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현재 하고 있는 금융 상품 비교나 이 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면서부터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해소되면 주가가 다시 방향성을 찾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빅테크와 게임사 등에 대해 강한 규제를 펼치면서 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의 주가도 크게 빠졌었죠. 또 미 법원이 애플의 독점적인 사업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자 애플 주가 또한 전거래일 3% 가까이 하락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선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플랫폼 기업 때리기가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면서 이 규제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일단 단기 이슈냐 장기적인 리스크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좀 엇갈립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과 미국까지 국내외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증권업계의 평가가 지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빠진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 또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직접적으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라며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현대차증권은 과도한 우려에 따른 과매도 이렇게 시각을 견지를 했고요. 삼성증권도 외부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만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뭐 리스크와는 별개로 지금 주가 낙폭은 좀 과도한 게 맞다 이런 시각입니다. 자, 그럼 목표 주가 변동 여부가 또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뭐 목표 주가가 변동된 곳이 있습니까? 네, 국내 주요 증권사 중에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17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의 CLSA가 규제 공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급락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9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주가가 13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50% 정도 높게 목표 주가를 설정한 겁니다. 예, 뭐 오늘장에서 12만 4,500원에 카카오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제시된 부분까지는 갭이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뭐 어느 시점이 바닥일진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많다는 점은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게 또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그렇죠. 때보다 개인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규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중하게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가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내놓을지에 따라서도 주가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추가 규제가 논의가 되는 상황이지만 주가 낙폭은 과도하다. 이게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난 금요일 순매수로 반전하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자금을 뺐습니다. 네, 수급상으로도 지금 당장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앞서 양현주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듯 오늘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졌죠. 카카오도 범그룹 차원에서 이 소상공인 등 파트너사들과 상생 방안 찾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음 달 이뤄질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이번 카드를 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가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선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시각이고요. 정부나 뭐 국내외 상황을 봤을 때 규제 리스크가 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만큼 좀 잘 따져보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소 무거운 얘기는 또 뒤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좀 반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오늘 데브시스터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좀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3월에도 한번 다뤘는데 그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래서 다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 3개월 새 660% 넘게 오른 종목인데 유한타증권에서 당시 주가보다 50%가량 높은 목표가를 제시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동안 주가가 주춤한 듯 하더니 최근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또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샀습니까? 네, 개인과 기관입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지난 한 주에만 137억 원가량의 자금을 넣은 거고요. 개인은 같은 기간 약 17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0억 원가량 소폭 팔아치웠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3개월 새에 660%가 올랐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본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올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던 건 쿠키런 킹덤이란 게임 덕분이었죠. 이 게임을 얼마 전 일본에서도 출시를 했는데 출시 4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순위 1위에 등극하는 등 일본인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일본 출시에 맞춰서 이 데브시스터즈를 뉴스앤마켓에서 다루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밀렸는데 일주일 만에 주가가 43%가량 뛴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었어야 네, 됐는데 뭐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일본에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일본인들이 열광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계에서 이 콘텐츠 현지화와 온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이 성공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딱 떠올리실 만한 거 뭐 있습니까? 뭐 저희 세대라고 하면 원피스나 나루토 네. 이 정도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 한번 주목해 보시죠. 나루토 목소리 아니에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죠? 이 나루토의 나루토 역을 맡은 이 타케우치 준코라는 배우 등이 쿠키의 캐릭터로 성우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게임의 관심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TV 광고에는 일본 유명 배우인 이 이케다 엘라이자를 기용해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 최고 번화가인 이 시부야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등 온오프라인 동시에 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 재미가 없었다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도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국내에서도 입증이 됐듯 귀엽고 다양한 쿠키들과 풍부한 이야기 구조가 많은 분들의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과 또 협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성적은 굉장히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여태까지 실적은 어떨까요? 네, 데브 시스터즈는 지난해까지 사실 6년간 적자를 기록해 왔었는데 쿠키런 킹덤 휴가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올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 2분기까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436% 늘고 순이익은 무려 5,9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또 쿠키런 킹덤이 하반기 해외 진출의 가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점 또한 이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 해외에서 이렇게 통한 만큼 해외 진출도 가속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 미국 시장에서 쿠키런 킹덤이 애플 앱스토어 40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유럽까지도 활로를 넓힐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서머너즈 워 등으로 유럽에서 인지도가 있는 컴투스와 최근 손을 잡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 일단 실적 부분에서 순이익이 5,900%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을 받고 있고 일본에 이어서 미국, 유럽까지 이제 해외를 공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작 출시 계획은 없습니까? 신작 출시 계획 물론 있습니다. 아직 가제이긴 하지만 이 쿠키런 오븐 스매시도 준비하고 있고요. 슈팅 게임인 세이프하우스 등 새로운 장르의 게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주가상으로는 좀 상한가까지 간 모습인데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 있습니까? 네, 일본 진출 이후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없으니까 이 참고하는 차원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제시한 곳은 흥국증권으로 목표가 10만 원 제시했고요. KTB투자증권 또한 목표가 10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앞으로의 성장성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J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딜까요? 네, 뭐 티커명부터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기업은 ASML. 티커명이 곧 회사의 이름이. 아, 그러네요. 곳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ASML 하면은 이제 값보다 더 세다 그래가지고 슈퍼을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반도체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필수 요소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장비 한 대당 가격이 무려
2천억 원에 달해서 사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고요. 뭐 시세로는 3천억 원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이 어느 기업에 먼저 장비를 공급하느냐가 사실상 누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 선두에 서느냐를 결정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올해 글로벌 브랜드 탑 100을 보면 1위도 ASML이 애플을 제치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지난해 3위에서 13위로 좀 10계단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방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네덜란드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죠. 이 삼성전자와 TSMC 중에 뭘 살지 고민되면은 ASML을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뭐 이렇게 비슷한 다른 업체는 없는 겁니까? 있는데 네. EUV라는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곳은 ASML이 유일합니다. 가격도 너무 다르고요. 생산해낼 수 있는 나노급 반도체도 다릅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핵심 기술 하면 저희가 흔히 일본을 좀 꼽아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ASML과 비슷한 시기에 캐논하고 니콘 이 두 회사가 EUV 개발에 착수를 했었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두 회사의 점유율이 현재 뭐 합쳐서 10% 안팎 수준이고요. 또 인텔도 한 15년 넘게 EUV 개발에 도전했지만 현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인텔은 아예 그냥 ASML 차세대 EUV 장비를 선제 도입해서 4년 내 2나노급 제품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선포도 했었죠. 그만큼 EUV 장비에 대한 기술력은 ASML이 독보적이면서 다른 업체가 새롭게 쫓아오기에는 매우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체품이 없고 차세대 기술로 갈수록 그 격차도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광 장비라는 EUV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를 살펴보면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약자인데요. 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을 뛰어넘은 빛, 그걸 극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5나노를 넘어서 이제는 3나노 반도체 양산 경쟁 뉴스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전기가 흘러다니는 회로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전력 효율도 좋고 발열도 좀 낮은 효과를 내는데요. 이 미세한 회로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패턴을 가늘게 그리는 빛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EUV 노광 장비입니다. 물론 EUV 없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능이 우수한 이렇게 품질 좋은 칩을 만들기는 어렵고 또 생산 비용도 높아지고요. 또 EUV만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초정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재 균일도라든지 뭐 소자 기술, 공정 기술 등에 따라서 반도체 수율이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이 ASML EUV를 활용되는 곳이 사실 이제까지는 한 70%가 TSMC와 삼성이 다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고객군의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기업들이 코로나 회복에 맞춰서 뭐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혜를 본 기업이 특히 이 ASML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 자율주행차, 전기차, 서버 반도체 등 반도체가 좀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최첨단 반도체 니즈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보면 올해 글로벌 기업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가 전년 대비 13% 늘었는데요. 이는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 수의 독점적인 위치에 ASML이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우위에 더해서 ASML의 우호적인 환경이 바로 EUV 장비 활용이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EUV 장비 쟁탈전이 비메모리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디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그리고 대만의 나니아 테크놀로지까지 메모리 업계의 1위에서 4위 업체 모두가 EUV 장비 적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ASML이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31대였고 올해는 한 48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뭐 50여 대, 그다음에 60여 대 이렇게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2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가 하이나 EUV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대 교체를 이루어지는 것이 2022년에서 25년까지 가장 피크를 이룰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비 성능이 개선되면 가격도 비싸지겠죠. 뭐 최저 3,500억 원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도 앞으로 더
커질 거다, 가팔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월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뭐 실적하고 재무적인 숫자를 보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거든요. 하지만 이 현재 주가 수준이 싸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좀 의문이 듭니다. PER이 56배, PBR이 20.14배입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75%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차트를 보면은요, 긴 박스권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 20여 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2017년에 양산 체제를 갖췄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2019년 초까지만 해도 200달러 선 아래를 밑돌다가 현재는 주가가 좀 올해 들어서 많이 좀 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나노급 경쟁이 본격화되고 EUV 노광기가 기술 핵심에 서면서 둘도 없는 독보적인 회사로 두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월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물론 매수 추천이 뚜렷합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가 현재 주가와 크게 좀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한 15% 높은 최고 999달러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목표가를 저렇게 별로 안 높여놨을까요? 모두 사도 괜찮은데 현재 많이 좀 올랐다라는 생각이 이미 좀 아닐까요?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ASML과 함께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또 있습니까? 네, 올 2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들의 탑5의 실적을 보면 모두 아주 호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매출이 뭐 이제 각 기업별로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매출은 한 40%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크게는 75에서 76%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미국의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즈를 보면 웨이퍼 위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그리고 또 웨이퍼 위에 물질을 입히는 증착, 이온 주입까지 반도체 장비 라인업이 매우 다양합니다. 업계 1위로 반도체 말고도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좀 강자고요. 미국의 랩리서치는 식각 장비,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로는 미국의 KLA,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은 증착 장비 업체로 유명합니다. 도쿄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중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수혜로 중국 매출이 크게 늘어나서 시장이 주목한 바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애플의 신형 아이폰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번 9월 행사에서 신작이 공개될 걸로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애플은 신작에 사용될 프로세서를 1억 개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체 흥행을 자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부 사안 좀 살펴보시죠. 이번 신작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2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이번 아이폰 시리즈는 기본형과 미니,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모델이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인데요. 새로 탑재되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자동 초점 기능이 포함된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이 되면서 카메라 기능이 개선이 되고요. 이 용량 부분에서도 기존에 64GB 모델 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용량 모델이 사라지고 1TB 용량 모델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능이 있죠.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애플 워치 7이 공개되는데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하고요. 에어팟 3세대도 새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일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호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증권에서는 아이폰 신작 판매 호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층이 더 두터워졌고 최근 화웨이나 LG전자 같은 경쟁사들이 퇴출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이번 아이폰 신작을 포함해서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하게 5G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교체 수요 주기가 이 신작 발표와 맞물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 주요 부품 업체들이 8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면서 OLED 디스플레이는 국내 양대 업체가 대부분을 공급할 전망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아이폰 부품주들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이 나온 만큼 신작 흥행 여부와 함께 관련주들의 향방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